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운동추론과 관련된 역사적인 배경들을 조금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1장에서 교과서적인 내용을 다뤄봤고요. 그리고 네, 이제 역사적인 흐름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왔을 때 프리딕티브 프로세싱의 관점, 그 역사, 그리고 이 우측 상단에서 가운데로 오는 이 페너즈 프린시플의 역사와 그 루트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철학적 관점에서 데이비드 휴미 지적했던 그 연역 귀납적 추론의 뭐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칸트의 어떤 이제 코페르니카 레볼루션이 있었고 그것들을 이제 잘 윤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만든 게 흐름물질의 이론이었다. 거기서는 이제 기납적인 추론의 한계를 사실 극복하지 못했고 허스와 이제 베이지 정리를 활용해서 이론이 전개되는 것 자체로서 해결이 될 것 같다. 그게 액티브 인퍼런스인 거고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제 어떤 연력학적인 덩어리가 생존하는 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자기 조직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칸트가 똑같이 동물의 어떤 목적론을 시작해서 다윈의 어떤 생존 진화론 그리고 슈레딩거의 어떤 물리학적인 화학적인 질문과 어떤 사이버네틱스의 어떤 수학적 형식들 이렇게 연결이 된게 마커 플랭키 위에서의 어떤 연력학인 프리스턴의 액티브 인퍼런스 이론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게 이제 마음의 과학 내지는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될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베이지안 메카닉스라는 어떤 역학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고 그것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이론화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렸고요. 또 다양한 물리학적인 구성 요소에 빗대어서 앞으로 이 마음의 과학이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어떤 블루프린트를 좀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액티브 인프런스랑 하등 관련이 없는 이 액티브 인프런스 티어리를 이해하기 위한 수학적인 일반 개념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는 이 어펜딕스 A에 있는 매트메티컬 백그라운드로 일단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선형 대수와 테일러 시리즈 어프락시메이션, 베리에이션 캘큘러스, 스토캐스틱 다이내믹스 이렇게 있는데 사실 수학을 이제 엄청 오래 안 하셨다면은 거부감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을 하면서 일단 디테일한 거는 좀 설명을 안 하려고 하고요. 그 이야기의 흐름적인 거 그리고 모르면 안 되는 부분들을 위주로 조금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필요한 수학을 좀 갖고 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좀 참고를 했고요. 구글 브레인에서 저 리서치 사이언티스트가 있고 그 유니버시티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에 이제 전 테니어까지 받으신 교수셨던 지금은 구글 브레인에서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로 계셔서 활동 중이신 머피 연구원님이 쓰신 이 프로버빌스틱 머신러닝의 앞부분을 좀 참고를 했고요. 앞부분에 특히 마르코프 블랭킷이 여기서 아주 잘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프 블랭킷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까 영기 선생님께서 김주환 교수님 책 이렇게 제 인용해 주셔서 정말 잘 설명해 주셔서 더 이상 뭐 사실은 설명 안 해도 될 수도 있겠지만요. 이게 사실은 통계학에서 이제 많이 쓰는 개념이고 앞으로 좀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개념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AI나 이쪽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피컬 모델에서 마법 렌티즘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또 UCL의 AI 센터 디렉터이자 이제 구글 딥마인드의 머신러닝 AI 체어로 있는 달센 로스 교수님의 Mathematics for Machine Learning이라는 책을 또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다섯 가지로 조금 커졌고요. 그래서 한 5주에 걸쳐서 한 주에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니어 알제브라 선형대수라는 개념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Statistics Information Theory, 통계학과 정보 이론, 그 다음이 벡터 미적분학, 여기 똑같이 중복이네요. 아마 이게 테일러 전개인 것 같습니다. 못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스토캐스틱 다이내믹스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형대수라는 주제로 한번 수학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수학을 좀 이야기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선형대수학이라는 내용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제 지금 초점은 이제 원기 선생님과 이제 다른 이제 수학을 오래 안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정도로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 리니어 알제브라라고 하는 선형대수가 필요할까?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그래서 why와 how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형대수학이라는 게 우리한테 왜 필요할까라는 내용들을 먼저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그럼 수학이 무엇인가라는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수학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보면, 사실은 수학은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연역법의 사실 대표적인 연역법에 진행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예를 들어, 어떤 사례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규칙들로부터 이것의 참고짓을 이제 따지게 됩니다. 그 참고짓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규칙들로 우리가 상상했던 게 정말 맞다면 맞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레고 블록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상상하는 게 정말로 우리가 세운 규칙을 통해서 도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들을 잘 맞춰서 그 상상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들이 정말로 거짓이거나 존재할 수 없는 거라면 이걸로 만들 수가 없겠죠.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이 어찌 보면 이 규칙이 정해지는 순간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스테인먼트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스테인먼트는 말 그대로 명제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명제라는 뜻은 참이거나 거짓인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에 말씀드렸었던 과학철학적 관점에서는 어떤 인스턴스 사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의 규칙을 적용해서 그것의 참고짓을 조금 이야기해보는 것이 바로 수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수학이라고 하는 알제브라라는 게 이제 수학에서 사실 굉장히 기둥 같은 분야인데요. 알제브라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사실은 수학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연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수학이라는 수학은 무엇을 연역하는 건데 그 무엇이 뭐냐면 우리가 집합이라는 게 어떤 게 주어지고 그것에 가능한 어떤 조작이 결정이 되면 네, 우리가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유용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유용한 결과들을 생성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 주어져서 예를 들어 이런 수많은 여러 개의 레고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의 어떤 조작을 취해서 다양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 중에서 굉장히 유용한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추론해내고 연역해내는 건데요. 좀 이렇게 하면 너무 추상적이고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예시를 들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 이전에 용어부터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룰에 해당하는 게 엑시엄이라고 하거든요. 이 엑시엄은 공리라고 합니다. 공리. 그래서 네, 왜 공리냐라고 한다면 이게 공짜 정리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얘는 엑시엄은 공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히어렘은 정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는 말 그대로 우리한테 유용한 문장, 유용한 명제예요. 참인 명제예요. 그래서 얘는 특별한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인 문장, 참인 명제다. 이 띠어렘은 아주 특별하고 아주 특수하고 수학이 추구해 나가는 방향입니다. 얘네들을 많이 발견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럼 얘네들과 달리 공리는 무엇이냐면 공짜 정리예요. 우리가 레고 블록으로 맞출 필요가 없이 그냥 그 문장은 있는 그대로가 참이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짜로 참인 문장이라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이 공짜로 주어진 정리로부터 유용한 다른 정리들을 도출해내는 과정이거든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시를 들어서 이 큐브가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어떤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 큐브는 각 육면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돌릴 수 있는 이 6개, 그러니까 이 가능한 오퍼레이션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조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두 가지의 집합과 조작이 만족하는 어떤 공리가 주어지는데 그 아주 단순하고 추상화된 그 공리 조건을 이제 소위 associativity, identity, inverse existence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답니다. 근데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시면 안 됩니다. 머리가 많이 아파지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둘이 만족하는 공리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공리에 따라서 어떤 걸 추론할 수 있냐 하면 이미의 우리가 갖고 있는 상태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가는 유한번의 어떤 조작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이 몇 번 안에 가능하다는 게 계산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큐브는 항상 아무리 섞여 있어도 다시 원상복귀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문장이 참인 거를 이 공리로부터 증명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이게 어떤 이런 대수학이 단순히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 두 가지의 실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이 사례,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사실 더 핵심적인 거는 이 두 가지가 만족하는 공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실제 집합과 이 조작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공리만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abstract algebra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로만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더 추상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추상대수학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근데 이것이 매력적이에요. 왜 매력적이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큐브와 큐브가 만족하는 이 조작의 조건들이 공리화돼서 아주 유용한 문장, 사실들을 밝혀낼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원상복귀를 시킬 수 있다. 유한번만 반복을 하면. 이게 사실은 되게 당연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더욱이 얘네들을 추상화시키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확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모든 수많은 종류의 큐브들도 동일한 공리를 만족을 해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어려운 큐브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원상복귀 시킬 수 있다라는 그 명제 자체가 도출이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사례들로부터 어떤 공리를 추출해내서 그것들이 만족하는 어떤 유용한 사실들을 이제 뽑아내는데 그렇게 뽑아놓고 나서 공리만 사실 또다시 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엄청나게 어려운 사례들에 일반화돼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대수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수학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공리들의 종류를 분류하고 이 공리들의 종류들에 따라서 이제 이름을 붙여줘요. 이 공리를 만족하는 얘는 뭐 도연이, 여기서 리플렉스빌티라는 공리를 빼면은 뭐 예진이, 뭐 시메트리를 빼면은 뭐 예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룹이라는 것이 있고요. 링이라는 것이 있고, 레티스, 모듈, 알제브라 이런 게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게 아주 단순하게 어떤 집합인 마그마라는 대상, 이것도 이름이에요.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되는데, 어떤 이 대상에서 이 디비저빌리티라는 어떤 엑시엄이 추가되는 어떤 커지 그룹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또 마찬가지로 이 마그마에서 어소셔티비티라는 공백이 만족하면 세마이 그룹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뭐 유니털 마그마, 어소셔티브, 뭐 쿼지 그룹, 뭐 루프, 모노이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이렇게 지어주는 거예요. 너무 많겠죠, 이름이. 그리고 이거는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면 알 이유도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여기까지 왔냐라고 하면은 사실 수학자들이 좋아하는 건 이런 관계를 사실은 도출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 하이라키라는 거를 사실은 계산하고 알아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 이들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구분될 수 있고 이들 간의 관계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다 보면 결국에 이런 이야기까지 다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들의 모임이 있고 그것들의 덧셈이나 상수곱셈 같은 계산이 주어지고 그들이 만족하는 공리로부터 그들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파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정수집합은 이제 정수집합의 덧셈이나 곱셈 염산이 주어지면 링이라고 하는 구조가 되고요. 네, 링이라고 하는 구조가 되고 더욱이 유리수나 실수, 복소수는 이 필드라는 개념으로 네, 사실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이름만 막 바꿔서 설명해 드린 것뿐이고 사실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벡터 스페이스라는 거고요. 이 벡터 스페이스는 어, 이제 사실 리니어 알제브라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8가지의 이 공리가 주어져요. 그래서 사실 수학과는 눈을 감고 자다 깨다서 뭐 뺨을 때려서 깨우더라도 바로 너 벡터 스페이스가 뭐야 하면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쉬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했던 이 모든 구조들을 자다가 갑자기 뺨 때리고 깨워도 다 공리 수준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네. 되게 이상하죠.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추상화된 이 8가지의 공리가 인간의 기하학적인 직관을 가장 잘 추상화한 논리적인 레고 블록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기하학적인 그런 관념들을 가장 추상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연산에 대해서 순서를 바꿔도 결과가 똑같더라. 내지는 3가지의 연산을 순차적으로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거 먼저 하고 세 번째 거를 연산하든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세 번째 거 계산한 후에 그 결과를 하든 똑같다. 순서에 상관이 없더라. 또 항상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어떤 원소가 있더라. 그리고 그 원소로 복귀할 수 있는 반대 방향의 자기 자신의 역이 또 자신 자체의 집합에 또 있더라. 곱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 두 연산의 어떤 결합이나 어떤 교환에 대한 그 규칙도 똑같이 이렇게 만족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얘네들이 왜 인간의 기하학적인 직관에 만족을 하냐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이제 물리학에서 배우는 힘에 관련된 특히 벡터에 관련돼서 가장 직관적입니다. 서로 다른 두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것들 각각에 대해서 스칼라를 곱해줘서 길이를 스케일링 해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그것들 그 두 개의 벡터를 다시 더해줘서 이 초록색 벡터를 유도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벡터 두 개를 먼저 더한 다음에 거기에 스케일러를 멀티플리케이션해서 스케일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두 결과가 같습니다. 근데 이거 말이 안 돼요, 사실. 일반적으로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연산의 연산 방법이나 순서가 다른데 그것이 같을 이유는 하등 없거든요. 예를 들어 덧셈이라는 연산이 어떤 이 두 벡터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기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이 답을 막은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실 이 밑으로 갔다가 여기로 가는 이 방법은 어찌 보면은 둘이 만났다가 같이 만나서 밥을 먹은 거예요. 근데 얘는 서로 각자 밥을 먹고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뭐 서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각자 밥 먹고 만났을 때랑 같이 만나서 밥 먹었을 때랑은 당연히 기분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두 개지가 사실은 만족을 한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그 힘이라는 그 폴스나 어떤 필드에 대해서 어떤 힘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전자기장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잘 적용이 되고 이것이 사실 당연하지 않은 규칙인데 이런 규칙들이 이제 가정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인간의 직관을 위해서 디자인된 공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리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다만 외울 게 있다면 이 벡터 스페이스가 인간의 기하학적인 직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것이 만족하는 성질이 사실은 인간사에서 발생한 것과는 사실 다를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서로 좋아하는 연인이 어, 같이 만나서 밥을 먹은 것과 각자 밥을 먹고 만난 것에 같을 이유는 없는데 그것이 같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주 특수한 사실은 구도라는 거죠. 리니어 알제브라는 이 벡터 스페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다시 아까 그 계층도를 조금 소개해드리면 사실 이 벡터 스페이스라는 거는 모듈이라는 모듈 같은 애들이 형태 개통학적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리니어 알제브라라는 선형 대조학은 이 벡터 스페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벡터가 있고 그 벡터 두 개의 덧셈 연산 그리고 그 벡터 하나에 대해서 스케일링을 하는 연산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덧셈과 곱셈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냥 단순히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 자명하게 다 몸으로 알고 계신 힘이 이렇게 각 두 방향이 있으면 평행 사변형 그려서 얘네들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힘이 생기겠구나. 스케일링을 하면 그 방향으로 힘이 늘어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사실 그 벡터 스페이스가 여러분들의 직관을 모두 만족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 어떤 방향 힘이 가해졌을 때 그 벡터의 길이를 생각해 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관계, 또 길이에 대한 개념을 부여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혹은 서로 다른 두 벡터, 두 대상 사이의 관계를 부여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게 각인데요. 그래서 결국에 벡터 스페이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기하학적인 직관보다도 사실은 훨씬 더 추상화한 개념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느끼고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 개념은 유클리디안 벡터 스페이스예요. 이건 뭐냐면 그냥 n차원 실수 공간이고 두 점 혹은 두 벡터 사이의 거리를 그냥 그 좌표에 차의 제곱의 합에 요투를 씌운 그 거리로 정리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되게 벡터 스페이스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은 여기서 조건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작은 범위의 대상만 다룰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게 되면 사실 공리가 서너 개 더 붙는 셈이 됩니다. 공리가 서너 개 더 붙게 된 상태로 여러분들이 사실 느끼고 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낮추고 싶은 거예요. 그것보다 공리를 더 낮춰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 바나나 스페이스, 힐버트 스페이스,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 논 리니어 스페이스, 매트릭 스페이스, 벡터 스페이스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 개념들은 결국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직관을 하나씩 빼면서 추상화시킨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은 대부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학계에서 다루고 있는 학술적인 공학의 범주에 있는 이론들은 대부분 힐버트 스페이스 아니면 유클리디안 벡터 스페이스에서 이론을 전개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자공학, 기계공학 이런 것들은 대부분 힐버트 스페이스 위에서의 수학을 쓰고 있고 유클리디안 벡터 스페이스 위에서의 수학을 쓰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면 너무 제한된 범위의 수학만 쓸 수 있으니까 벡터 스페이스까지 조건을 낮추는 거예요. 그 벡터 스페이스까지 낮춘 다음에 수학을 쓰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편하게
네, 네,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루려고 초점을 맞추는 건 벡터 스페이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각도의 개념이나 길이의 개념은 포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도입할 수 있어요. 도입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현대 공학 이론들, 대부분 현대 과학 이론들의 수학적인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직감과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만큼 유용한 정리를 많이 저희한테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리니어 알제브라는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리니어 알제브라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벡터 스페이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활용해서 n개의 방정식이 있고 n개의 변수가 있는 그런 연립 1차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 수학적인 어떤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학적인 구조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 이 고등학교 때 이제 기하 벡터 같은 거 배우면 이게 하나의 이제 방정식이 우리가 하나의 평면을 이룬다, 평면의 방정식이다라고 배우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는 이 n차원 공간에서 이 n개의 평면, 이 이퀘이션이 n개니까 이 한 줄 한 줄이 평면 하나거든요. 그래서 n개의 평면의 n차원 공간에서 n개의 평면이 만나는 그 공통된 부분, 그게 바로 해라는 것이죠. 얘 같은 경우 이 두 평면이 3차원 공간에서 만나고 있는데 그 교선이 바로 해집합이라는 거죠. 이 두 개의 해는 어떤 하나의 선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벡터 스페이스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벡터 스페이스는 그래서 뭘 쓰냐면 행렬과 벡터를 말 그대로 씁니다. 벡터는 이제 벡터 스페이스니까 당연히 벡터를 쓰겠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행렬은 그럼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행렬은 다른 게 아니라 벡터를 그냥 모아둔 겁니다. 실제로 생긴 것도 똑같아요. 얘가 컬럼 형태로 이렇게 서 있는 튜플로 이렇게 생긴 게 벡터라면 얘를 가로로 이렇게 뭉쳐놓은 게 행렬입니다. 그래서 사실 얘도 벡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 이제부터는 어찌 보면 이제 물리적 관점에서 벡터라기보다 수학적 관점에서 벡터는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예요.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벡터 스페이스를 이루기 때문에 걔가 벡터인 겁니다. 걔가 벡터라고 불릴 만한 이유는 벡터 스페이스를 이루기 때문에 불리는 거예요. 그 자체로 벡터인 건 이제 가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벡터 스페이스가 다루는 건 이 벡터들이 만족하는 유용한 성질들을 가지고 이제 리니어 알제브라는 n개의 이케이션과 n개의 이 방정식이 이렇게 변수가 있는 이 n by n의 연립 1차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 수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런 식으로 x1이라는 변수를 만약 개수로 만들고 이 a1, a2, m1이라는 것들을 세로로 묶어서 얘를 하나의 벡터로 표현하면 쭉쭉쭉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x1, x2, xn까지 b1, b2, bn까지 이렇게 벡터를 표현할 수 있죠. 이것들을 방금 보여드린 이 행렬과 벡터를 묶어서 표현하게 되면 AX는 B, 우리가 1차원에서 풀 때 너무 당연하게 풀었던 AX는 B라는 아주 간단한 문제를 일반화한 버전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재밌죠. 네, 그래서 재밌는데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이 한 줄 한 줄이 평면의 방정식이다라는 해석 말고도 네,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사실 여기 AX라고 했을 때 이제 대수적인 관점에서는 여기에 어떤 연산을 취했는데 이렇게 같이 붙였었어?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덧셈이나 곱셈, 뺄셈 이런 연산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 연산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엄밀하게 정의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AX가 도대체 뭔데? 라는 개념도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의 이제 행렬이라는 개념은 이제 n by n의 그냥 엘러먼트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n번째, i번째 행의 j번째 열을 aij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i번째 행의 j번째 열. 그래서 얘는 1행의 1열이죠. 2행의 1열이죠. 3행의 2열이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런 질문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매트릭스가 무슨 뜻인데?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매트릭스는 영어 매트릭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매트릭스의 뜻은 원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언가를 담아둘 수 있다라는 뜻인데 이 매트릭스 영화 이름을 참 잘 지었어요. 왜냐하면 리니어 알제브라가 사실은 이 컴퓨터가 계산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사실 원형이거든요. 우리가 실제 대부분 그 고차원의 무언가를 다루려고 하고 수학적인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손으로 풀어서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고 컴퓨터로 그 고차원의 대상을 넘겨주거든요. 실제로 그거를 계산할 때 가장 쓰는 대표적인 방식이 벡터 스페이스의 관점에서 얘네들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디지털 세상, 컴퓨터에서 계산된 대부분의 것들은 벡터나 아니면 이 행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행렬로 표현되는 디지털 세상과 또 마찬가지로 이 실제로 이 디지털 세상 안에 잠들어 있는 엘러먼트로서 그 매트릭스 자체가 우리를 담고 있는 자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로 이제 쓰였는데 굉장히 재밌게 잘 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이제 벡터 스페이스가 다루려고 하는 그러면 그 연산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연산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냐면 먼저 I by M 먼저 이 행의 개수를 먼저 세주고요. 열의 개수를 다 먼저 세주고 이것들의 사이즈를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M by N인 것이죠. 그랬을 때 항상 이 매트릭스 간의 곱은 가운데에 있는 이 개수가 맞아줘야 돼요. 이 두 개가 맞춰줘야 되고 이 M이 똑같이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계산되는 방향은 이것 곱하기 이것 더하기 이것 곱하기 이것 더하기 이것 곱하기 이것이 여기에 쓰고 이것을 소위 어떻게 쓰냐 하면은 이 C 있죠. 이 C의 ij번째 A는 1부터 여기는 M이니까 네. A의 ik의 B의 kj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이 여기 있는 C1의 원은 네. A는 1부터 즉 M이 3이거든요. 3까지 A1K 곱하기 2K1입니다. 여기 쭉 써보면 A11, B11 더하기 A12, B21 더하기 A13, B3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11은 얘죠. 얘 곱하기 B1은 얘죠. 얘 더하기 A12, 1행이 2열이니까 얘 곱하기 2행이 1열이니까 얘 더하기 또 1행의 3열 곱하기 3행의 1열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얘 곱하기 얘는 얘네 둘을 곱한 다음에 얘네 둘을 곱한 다음에 더해준 것이 이 값으로 들어오고 실제 예시를 보면은 1, 2, 3, 4, 5, 6이라는 2 by 3 행렬과 7, 8, 9, 10, 11, 12라는 3 by 2의 행렬이 오면 마지막 것만 남아서 2 by 2가 되고요. 그 계산해서 첫 번째 행렬은 이 로우 벡터와 이 칼럼 벡터라고 하는 이 벡터들의 얘 곱하기 얘 7 더하기 얘 곱하기 얘 18 더하기 얘 곱하기 얘 33 해서 네, 58이 되는 걸 바로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도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이거는 그렇게 정의한 규칙이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정의한 이유는 이거 말고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질문을 해보시면은 쉽게 답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이게 왜 자연스러운지 계산을 해보시거나 수많은 예제를 풀어보시면 되는데 네, 그럴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이거는 이거 외에 다른 방식으로 정의하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연산은 이제 트랜스포즈라는 연산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벡터 곱셈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얘가 나온 이유는 사실 여러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A 곱하기 행렬끼리 A 곱하기 B 내지는 행렬 곱하기 벡터 A 곱하기 B는 사실은 A 트랜스포즈 B라는 형태로 많이 씁니다. 그 트랜스포즈를 취한 다음에 왼쪽에 취해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뒤집어서 이제 곱해준다라고도 쓰이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트랜스포즈 자체는 그냥 자기 스스로를 뒤집는 거지 다른 무언가와 연산을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연산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연산으로 이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서로 다른 두 대상과의 연산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트랜스포즈를 쓰게 되고 네, 그러니까 A, B를 곱하는 행위가 네, 됩니다. 그다음 이제 인버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행렬 A는 어, 어떤 디터미넌트라는 값에 의해서 어, 이 조건을 만족하는 B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IN이라는 거는 대각선뿐만 1이고 나머지는 0인 행렬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행렬 A의 역행렬이라는 거는 오른쪽에 곱했을 때와 왼쪽에 곱했을 때 모두 단위 행렬이 되는 그런 행렬입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 대수적으로 굉장히 당연하고 그럴듯한 정의고요. 이거 외에는 사실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랬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역행렬이 존재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디터미넌트라는 값이 있어요. 디터미넌트라는 값은 이제 굳이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면 얘네들이 담고 있는 2차원 같은 경우는 이 A, B, C, D 얘네들로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네, 그런, 행렬을 곱했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행렬 A 그 자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행렬 A가 AX는 B라는 이퀘이션의 형태로 바뀔 때 어떤 벡터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 X라는 벡터에 곱해지게 되거든요. 그 벡터가 사실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생각해 봤을 때 그 공간에 A라는 행렬을 곱함으로써 그것들의 사실은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그 변화의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디터미넌트라는 건 그 변화가 되는 양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디터미넌트를 조금 더 확장해서 일반화해서 계산하는 규칙은 이것과 같은데, 이것도 굉장히 수학적인 이야기라서, 이거는, 네, 지금 이 정도까지 이야기해드렸으면은 아마 찾아서 혼자서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트레이스 같은 경우도, 네, 이 대각 성분에 있는 것들을 다 합해주는 연산인데, 이것도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안에서 더해준 다음에 이 트레이스를 취한 결과와 각각을 트레이스를 취한 다음에 더해준 결과가 같죠. 아까 똑같이 어떤 스케일러를 곱한 다음에 함수를 취해주는 것과 그것에 함수를 취한 다음에 이 스케일러를 취한 것과 결과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도 서로 좋아하는 연인이 있는데 밥을 먹고 만났을 때의 기분과 각자 밥을 먹고 만난 기분이 같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독특한 성질 때문에 항상 등장하고요. 더욱 이제 우차원적인 방향으로 넘어가면 이 개념을 좀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트릭스라는 거는 벡터를 모아는 것이고요. 벡터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기본적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실수라는 리얼 넘버라는 것들을 굉장히 확장해 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냥 단변수 함수, 그냥 fx는 x 플러스 1, fx는 x제곱 이런 게 아니라 fx, y, fx, y, z, 오메가, 시그마 이런 것까지 정말 고차원적인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더욱이 어떤 n 바이 n짜리의 행렬로 뭉쳐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함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함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수학을 할 수 있는 대상이 굉장히 자유로워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 매트릭스를 멀티플리케이션 한다라는 거는 매트릭스를 어떤 AX는 B에서 X라는 벡터에 A라는 행렬을 곱하는 거는 사실은 함수를 취해 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뜻이냐면 X가 단순히 아직 미지의 어떤 벡터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모여있는 전체 공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전체 공간을 정의역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공간이 어떤 A라는 어떤 연산에 의해서 변형이 일어납니다. 지금 보시는 GIF 파일처럼 어떤 1, 3, 2, 1이라는 행렬을 어떤 얘가 2x2죠. 그러니까 2x1 행렬에 곱한다. 2x1이라는 것은 x1, x2라는 벡터로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좌표를 표현할 때 두 개의 요소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2차원의 평면 공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 평면 공간의 왼쪽에 곱한다라는 개념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공간을 시어링을 해준다는 거죠. 시어링을 해서 변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렇게 변형을 시켰을 때 AX는 B에서 B라는 벡터가 나타내게끔 되는 원본의 X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이제 이 방정식을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데요. 네. 도움이 될까요? 이 부분 한 번만 더 해줄 수 있나요? 네네. 약간 이해할 것 같다가 마지막에 그 AX는 B가 되게 해주는 그 X라는 그 부분에 대해 놓친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가 됐을까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은요. AX는 B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X 자체가 이제는 어떤 하나의 실수값이 아니라 하나의 벡터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2, 1, 1, 2, 3, 1, 2, 3, 1 이라는 것이 X가 이제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얘가 뭐 예를 들어 2,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사실 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 벡터 곱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해주고 이렇게 계산해주면 얘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연립 방정식이 그냥 1 곱하기 x1, 2 곱하기 x2는 2, 3 곱하기 x1, 1 곱하기 x2는 1.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풀었냐면요. 여기에다가 2 곱해서 6 곱하기 x1 더하기 2 곱하기 x2는 2를 만들어준 다음에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줘서 x2를 소거시켜주죠. 그렇죠? 그래서 3번식에서 1번식을 빼면은 5 곱하기 x1만 남고 그게 0이 나와서 x1은 0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 노출 다시 대입하면 x2는 1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원래 풀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조금 기하학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사실 여기서는 매트릭스와 벡터의 멀티플리케이션이 있고 이 자체가 이 x1과 x2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변형한 함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x1과 x2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는 그냥 x1, x2 그냥 이미 어떤 점을 x1, x2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냥 2차원 공간이에요. 2차원의 공간인데 우리가 2, 3, 1이라는 오퍼레이션을 이렇게 그으면 그 오퍼레이션을 취해주면 원래는 이런 식으로 그냥 거리가 항상 1인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격자가 있는데 얘네들이 얘네들에서 변형이 된다는 것이죠. 얘네들이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단순히 x1, x2가 아니라 이제는 x1 플러스 2x2, 3x1 플러스 x2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얘네들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격자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얘네들 사이의 거리도 더 이상 1이 안 됐죠. 어, 반대로 있네. 그래서 이제 그럼 이 AX는 B를 푸는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2,1, 이 변형된 세상에서 2,1이 되는 변형된 세상에서 2,1이 되는 그 벡터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변형된 세상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좀 어렵지만 얘가 원점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1,0인 거예요. 여기가 2,0인 거예요. 여기가 0,1인 거예요. 여기가 1,1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2,1은 누구겠어요? 얘죠. 그렇죠? 얘예요. 얘.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변형이 돼야지 원래는 이랬던 사실은 여기 결론부터 아까 또 이야기해보면 아까 이 답이 0,1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벡터가 방금 이 변형된 세상에서는 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림을 좀 잘못 그리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네. 아마 얘네들의 격자가 훨씬 더 등성등성할 겁니다. 네. 그래서 원래 세상에 있던 0,1이 이 변형을 통해서 2,1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래 이 변형된 걔네들이 역으로 돌아왔을 때 무엇이었겠느냐 하는 거를 얘가 풀어낸다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행렬을 곱하는 행위가 우리가 알고 싶은 x라는 변수들이 존재했던 정의역을 변형시킨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변형하는 정도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잠시 소개를 드리면 화면 보이실까요? 네.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격자의 구조를 스트레칭을 시켜줄 수도 있고요. 로테이션을 취해줄 수도 있고 회전을 시키는 거죠. 90도. 리플렉션을 시켜서 뒤집을 수도 있어요. 혹은 프로젝션을 시켜서 한 축을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 축으로 사라지게 합니다. 디멘션을 줄이는 거죠. 2차원에서 1차원. 그래서 이 왼쪽의 매트릭스를 곱하는 그 행위 자체가 어떤 일반적인 어떤 공간 자체를 변형시키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게 또 무슨 뜻이냐면 사실, 예, 사실 이제 다음은 이제 이게 어떻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건데, 사실 함수야말로 일반적으로 세상을 이렇게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변형을 시켜놓은 다음에 AX는 B 내지는 FX는 B 같은 문제를 풀 때, 네, 그 솔루션을 구하는 것이죠. 그 일반적인 우리가 풀려고 하는 방정식을 어떤 F라는 함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걔는 리니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널리니어할 수도 있습니다. 널리니어하다라는 건 그 격자가 네, 이런 식으로 우그러뜨러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회전할 수도 있고 섞일 수도 있고 잘릴 수도 있고 분해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널리니어라는 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질들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제 두 연인이 밥 먹고 만났을 때의 기분과 각자 그러니까 만나서 밥을 먹었을 때 기분이 같지 않아진다는 뜻이에요. 멸림멸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라인이 스트레이트하게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함수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그 선형대수학에서 행렬을 곱하는 것으로 환원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선형대수라는 게 그럼 뭘 위해서 있냐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을 더 추상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더 추상화시킨다는 것의 범위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더 고차원적이고 더 복잡한 세상을 다룬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대표적으로
이 x라는 벡터가 x1과 x2로 이루어진 두 개의 좌표로 표현될 수 있는 벡터라고 한다면 x 트랜스포즈 x라는 걸로 x1 스퀘어 더하기 x2 스퀘어라는 문제의 함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벡터를 사용하면은 이 2차원에서 1차원으로 가는 것들을 아주 우리가 쉽게 벡터 스페이스에서 다루었던 연산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미분을 하는 행위나 적분을 하는 행위도 굉장히 일반화해서 쓸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아는 미분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건데 이제 어떤 함수가 어떤 n차원에서 1차원으로 가는 엄청나게 복잡한 함수라고 했을 때 걔를 미분한다라는 것은 어떤 로우 벡터, 이 옆으로 퍼져 있는 벡터를 만드는 행위라는 것이죠. 이런 식의 규칙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유도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원래는 미분이 하나만 있는 줄 알지만 이 함수에 대한 미분을 이런 식으로 벡터에 대해서 미분을 시켜준다면 각각의 원소마다마다에 대한 미분값, 편미분 값을 모아둔 걸로 정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편미분도 이게 전미분도 이게 편미분인데요. 이게 전미분인데 전미분 같은 경우도 편미분의 모임으로 만들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다루는 함수, 미적분화 이런 것들도 사실은 훨씬 더 추상화되어서 다루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벡터 캘큘러스에서는 행렬로 미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함수를 행렬로 미분한다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 자체를 벡터에서 벡터로 보내는 함수를 행렬로 미분할 수도 있고요. 행렬에서 행렬로 보내는 함수를 행렬로 미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사실은 벡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정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되고요.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 벡터 미적 분학에서의 공식들이 이런 건데요. 우리 그런 것들 배우잖아요. x제곱 미분하면 2x, 뭐, 탄젠트 펑션 미분하면 코시컨트 스퀘어로 나온 거,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스퀘어로 나온 그런 개념처럼 벡터 미적 분학에서 어떤 벡터로 벡터를 미분할 때의 공식, 그리고 뭐 행렬로 미분할 때의 공식, 뭐 상수로 미분할 때의 공식, 이런 것들이 다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 사실은 이제 대학교에서 많이 배우는 고급 수학까지는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은 수학과인 저마저도 이것들을 유도해서 쓰진 않고 대부분 외워서 씁니다. 그리고 이거를 유도해서 쓰는 것보다 당연히 외워서 쓰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능 풀 때도 x제곱을 일일이 그 미분의 정의로 써서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오버 h 리민 h 영어로 가지고 막 유도하진 않잖아요. 그냥 x제곱 미분하면 2x 되는 걸 외워서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그냥 외워서 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도 이 선형대 수학이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단순히 어떤 가우시안 분포를 생각을 했을 때, 이 뮤와 시그마로 대표되는 이 파라미터에서 대일 수 있는 이 종 모양의 함수가 원래는 x라는 1차원 변수만으로 정의했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는 어떤 x라는 n차원의 벡터 혹은 n by n차원의 행렬 혹은 n by n차원 n by r by p by i by h by의 어떤 매트릭스로 환원을 시켜서 그걸 훨씬 더 추상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멀티베리에이트라고 하는 다변수 확률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것들 사이의 미적분이나 어쨌든 평균 구하기 이런 것들에 대한 알고리즘을 아주 쉽게 짤 수 있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개념들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뮤나 시그마 원래는 평균값과 분산값이라는 그 표준 편차값이라는 파라미터도 이제 벡터로 표현되죠. 평균값이 10,2 그리고 분산이 1인 1인 얘겠죠 아마. 마찬가지로 0,0이고 분산이 이렇게 되는 게 아마 얘가 분산이 그 표준 편차 고르기 때문에 2점인 것 같고요. 10,2가 0,0은 아마 여기인 것 같습니다. 그 두 개를 가중합해서 믹스처를 만든 거죠. 그래서 2차원 상에서 이렇게 3차원의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이런 분포를 만들어내는 행위가 되죠.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동력학 시스템이라는 것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 동력학 시스템이라는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쨌든 결국에 함수라는 거는 이제 변화를 다루는데요. 그 변화의 변화를 다루는 게 캘큘러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시공간에서 실제 대상에 대해서 다루고 싶을 때는 그 동력학계라고 표현을 하고 시공간에 따라서 걔네들의 양상을 이제 기술하게 되는데요. 얘네들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디퍼런셜 이케이션, 미분 방정식이라는 걸 표현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미분된 형태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보시는 이 왼쪽의 이 GIF 그램은 어떤 한쪽에 쇠막대가 있을 때 그 쇠막대가 만족하는 열력 방정식을 가지고 열 방정식을 가지고 한쪽에 어떤 이만큼의 온도를 줬을 때 이 열이 전달되면서 그 어떤 그 쇠막대의 이제 위치적인 분포, 온도 분포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 열을 계속 가하면
이 끝 쪽으로 계속 열이 가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 한쪽에만 있던 것이 확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쪽으로 열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 방정식이 사실 이렇게 디자인이 됐고, 이거는 뉴턴이 옛날에 만든 방정식인데요. 얘를 똑같이 선형 대수학을 활용해서 그 확장을 하고 고차원적인 방정식으로 확장을 해서 하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2차원의 어떠한 네, 2차원의 어떠한 금속판에서 저렇게 네, 하트 모양의 열이 처음에 주어졌을 때 그것들이 어떻게 열이 떨어져 나가는지 열이 줄어드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가 2차원 평면에 원래 이 하트 모양으로 열이 주어졌는데 이 열이 이제 발산하면서 식어가면서 실제로 이렇게 열이 작아지는 거죠. 주변 부분.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번에 말씀드렸던 사이버네틱스 이제 이 로렌츠 시스템이라는 이 다이나믹스도 똑같이 방금 말씀드렸던 미분 방정식으로 기술된 어떤 시공간에서 어떤 스테이트의 변화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이, 이 방식이 네, 보신 것처럼 X, Y, Z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뭐 n by n의 행렬로서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100차원의 벡터로서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화할 수 있는 규칙이나 계산할 수 있는 어떤 연산들이 다 벡터 공간,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다 도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실제로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계산을 해보면 나오는 결과들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 시스템의 어떤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거는 이 앞에 있는 이 로라고 하는 이 로렌츠 팩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 로렌츠 팩터마다 어떻게 이제 실험 결과가 바뀌는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네. 이 로렌츠 팩터가 24.74라는 값보다 작으면 어디서 시작하든지 상관없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에 있거든요. 어디서 시작했는지와 상관없이 항상 어떤 세출 포인트로 가서 거기로 빠지면 더 이상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로라는 값이 24.74보다 크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선형 동력학이라는 분야에서 이제 다루게 되고요. 왜 하필 저 값에서 되는지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수학을 써서 이제 하게 됩니다. 어쨌든 네, 24.74보다 크면 이렇게 한 점으로 수렴하지 않고 마치 이제 두 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 주황색과 초록색이 많이 다른데 보시는 것처럼 이 시간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이 있다가 갑자기 파란색으로 넘어가면서 이것도 이 둘이 그렇게 겹치지가 않는데 또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항상 두 개의 어떤 어트랙터라고 부르는 이 면의 위에서만 움직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사이버네틱스에서 우리 생명 현상을 이야기할 때 얘네들이 어떤 디스페이션이 되지도 않고 어떤 안정점에 고정되어 있지도 않고 항상 움직이면서 굉장히 널리니어하면서 어댑티브하고 오토노머스한 행동들을 보이는데 우리를 이루고 있는 이 다이나믹스 자체가 이런 식의 다이나믹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이나믹스 시스템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수학적 형식화를 하는데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도 이 동력학계라는 분야는 사실은 미분 방정식이 있고요.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함수와 미분을 다루고 있고 함수와 미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선형대수학 위에서 일반화돼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선형대수학이야말로 조금 더 유의미한 진짜 과학이론이나 공학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어쩌면 최소한의 수학이라고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함수나 미분 방정식 같은 어떤 모델링이나 확률 분포나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단변수나 그냥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변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어떤 벡터 스페이스 위에서, 벡터 위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게 일반화가 되고 그게 일반화될 수 있는 규칙들이 벡터 스페이스라는 대수학, 그 리니어 알제브라라는 대수학에서 잘 정립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설명은 이 정도면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저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네네. 다른 건 아니고 하나는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했던 부분을 다 이해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어떤 부분을 강조하시려고 했는지는 좀 느껴졌는데 두 가지 질문은 하나는 이제 결국은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이제 처음에 예시 들었던 그런 자연수들이나 그런 숫자들로 표현됐던 매트릭스는 어쨌든 저의 2차원 평면이 그냥 변형돼서 1대1 대응이 되는 게 직관적으로 느껴졌는데 네네. 이제 미분 방정식이 들어가는 이제 미분 방정식의 함수들로 이루어진 네.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딱 봤을 때도 컴퓨터가 그리는 헤드를 보면은 2차원적인 공간보다는 또 선 같기도 하고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미분 방정식의 헤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전과 후, 그러니까 전에 그 정의역이 이제 그 결과가 되는 그 과정에서
만족하는 해들을 구하는 거라고 했는데 네, 어, 해가 없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첫 번째 질문과 두 네, 번째는 미분 방정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게 미분은 극한의 개념으로 저희가 다 어쨌든 근사를 해서 값을 구할 수 있지만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정적분이 가능한 함수가 아니고서는 저희가 원래 표현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 그렇죠. 컴퓨터로 계산을 해서 근사 그것도 그저처럼 근사 개념이라고 하는 건지 두 가지 궁금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 게, 사실은 저희가 초등학교 때 그냥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AX는 B의 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를 풀 때, 사실 그 문제를 대부분의 학생들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X는 A분의 B입니다라고 끝내거든요. 근데 사실 진짜 수학은 거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수학은 A가 0이면 어떡하지? 아니면 예를 들어 뭐 B가 0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A가 0이면 좌변은 0 곱하기 X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우변이 0이 아니면 0이 아니라 1이 있으면 사실 잘못된 방정식이기 때문에 해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0이면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하기 때문에 해가 무한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말씀하셨던 그 되게 정확하시고요. AX는 B가 있어서 해가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제일 먼저 사실은 다루는 접근 방식이 일단은 그 해의 존재성이고요. 방정식에 대한 해의 존재성을 먼저 증명을 해내야 되고 그 방정식에서 구한 해의 존재성에 대한 유일성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AX는 B를 아직 계산하기도 전에 일단 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명제가 참임을 증명해야 되고요. 그렇게 존재하는 해가 유일하다는 걸 증명하거나 그렇지 않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게 증명이 돼야지 알고리즘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는 거죠. 계산할 수 있는 방식에. 네. 그래서 수학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논리적인 수준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공학 같은 데 가보면 좀 충격을 받은 것이 해가 존재해? 이렇게 푸는 게 맞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일단 된대. 이렇게 해보자. 라는 그 아이디어가 사실 조금 충격적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학에서는 항상 그 방식이 정말 맞아? 왜 맞아? 그게 정말로 맞아? 그게 맞는 가정집합이 어떤 거고, 그것이 맞는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도출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그것도 유일하냐, 두 개냐, 세 개냐, 무한계냐, 무한계면 또 무한계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런 것부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또 무한계면은 유의미하게 이제 무한을 분류할 수 있겠느냐, 코션트를 취할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이런 수학적인 마인드가 공학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또 굉장히 논리적인 사실 생각의 집합이거든요. 수학이라는 것 자체. 그래서 해가 존재하냐? 있으면 몇 개 있냐? 그럼 그걸 어떻게 구할 거냐? 이런 수준으로 됩니다. 그래서 행렬을 곱하는 행위고 당연히 그 AX는 B라는 방정식을 봤을 때 해가 없을 수가 있고요. 네,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선형대 수학에서 1학기 때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혹시 두 번째 질문이 이제 미분 방정식이 어, 혹시 다시 한 번만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분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이제 적분은 아, 네. 계산할 수 없는 그러니까 네, 계산할 수 네. 없는 경우가 더 많을 텐데 약간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컴퓨터가 계산하는지 네. 네. 적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테그럴 이퀘이션, 인테그리티 이퀘이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긴 하는데, 적분 방정식도 일단은 수치적으로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냥 컴퓨터로 그냥 계산을 근사해서 푸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적분 가능하냐라는 질문이 수학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게 뭐 르벡 적분이 가능하냐, 뭐 르벡 리만 적분이 가능하냐, 뭐 바운디드 레셔널리티 인테그럴 가능하냐, 마르틴게일 인테그럴 가능하냐,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사실 적분이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미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실수 위해서 정의된 그냥 함수에서 이제 미분을 정의하면 아까 정의했듯이 리미트로 정의를 하게 돼요. 근데 사실 여기서 또 문제는 리미트가 또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리미트를 정의하는 건 이제 입실론 델타 논법이라는 걸로 정의를 하는데 네. 부등식으로 모든 걸 이제 표현을 해요. 덧셈과 뺄셈, 곱셈, 부등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미분과 적분을 유도해내야 돼요. 거기서 알고 있는 유용한 정리들. 그런 걸 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굉장히 추상적인 수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적분이 어려운 만큼 미분도 어려워요. 그래서 미분을 하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을 근사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수학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런 모든 조건들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정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근사하는 방법이 존재하겠는가라는 그런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런 수학 분야가 수치 해석학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어떤 분야, 컨벡스 문제가 있을 때, 컨벡스 조건에서 어떤 컨스트레인트 중에, 그 중에서도 뭐, 믹스드 인티저 컨스트레인트 주어졌냐, 뭐 어떤 게 주어졌냐, 뭐, 바운디드 도메인 주어졌냐, 이런 다양한 조건들에 따라서 그 수학적으로 정리가 나온 유용한 알고리즘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이 문제는, 뭐, 예를 들어, 뭐, 도현이가 옛날에 1980년도에, 1880년도에, 증명한 정리가 있어. 이 방법에 이 정리를 활용해서 이 알고리즘으로 계산하면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오차만큼 정밀도를 우리가 항상 계산할 수 있어. 이런 정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분 가능성, 이제 미분 가능성 이런 함수마저도 이제 사실은 옛날 단변수 함수에서 그 미분 가능성과 적분 가능성을 따졌을 때처럼 이제 벡터 공간 위에서 정의한 함수들도 비슷한 형식으로 미분 가능성과 적분 가능성 정의가 되고 그 위에서 이제 미분 방정식을 이야기하거나 적분 방정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거대합니다, 이게. 수학은, 네, 굉장히 거대합니다. 네. 그 해석학이라는 분야에서 그런 것들을 다루는데요. 네.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철학에서는 분석 철학이라는 것과 대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대수학은 어찌 보면은 네, 대수학, 네, 그러니까 원래 수학의 가장 큰 대수학이라고 하는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수를 추상화시키려고 하는 그 작업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직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함수를 정의하고 함수를 정의했으면 그것들의 변화 관계를 가지고 물리적인 대상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이제 위로 쌓아지는데 그것들이 이제 해석학입니다. 그래서 대수학과 해석학 그리고 그 이외에 뭐 기하학이나 뭐 미상수학 같은 것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어려운 다이나미컬 시스템을 다루려면 방금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사실 부족하고 토폴로지라는 미상수학이나 네. 그럼 이제 되게 독특한 상황이 생겨요. 네. 네.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이 토로스 위에서 뭐 함수를 만들고 도넛 모양의 표면에서 함수를 만들고 동력학계를 분석한다든가 뭐 그런 류의 아이디어들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수학의 핵심 연역적인 것도 어떤 사례를 상상해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레고 블록을 맞출 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언어들을 만드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죠. 엄청나군요. 네, 재밌습니다. 네. 혹시 질문도 있으실까요? 네, 당연히 괜찮으신가요? 공부하면서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아마 오늘 설명드린 내용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어서,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한 시간 안에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내용이기도 해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제 수많은 대학교에서 이거를 대학 수학의 정규 과정으로 다들 포함을 시키고 있고, 적어도 한 학기 이상, 최대 1년에 걸쳐서 가르치는 분야이기도 해서, 네, 이 수학을 얼마나 잘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공학인이냐 공학인이 아니냐, 적어도 과학이나 공학의 범주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사실은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이 성형대수를 재밌게 공부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더 질문 없으시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